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뭐가요? 대권 시기가 똑딱똑딱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잠시 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 두 사람의 세대별, 지역별 지지율 추이 최근 조사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어느 지역에서 그리고 어느 연령에서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을까요? 그러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 끝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점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뉴스를 포함한 다양한 강 돌직구를 날려주실 특별 투수 한 분 등판했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경남대에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강력한 돌직구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자 조간신문 과연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에 보도되고 있는 일면 사진입니다. 경주의 지진 현장을 깜짝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동아일보 일면 사진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검토하겠다. 박 대통령 이렇게 밝혔습니다. 잇따른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시 황남동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과 일행들이 어제 지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2면 사면에 실린 검찰발 기사인데요. 수천억 원대 탈세 혐의로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서미경 씨입니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스롯데 출신 서미경 씨의 국내 재산을 압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동산 가치만 1,800억 원 이상이니까 아무리 못 잡아도 2천억 원은 훌쩍 넘는 자산 규모인데 서미경 씨 국내에 2천억 원의 자산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에게 바라보고 있는 검찰의 혐의는 과연 무엇일지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정치면 기사 준비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 강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Say goodbye. 드디어 강진을 하산하는군요. 고별 강연을 어제 했습니다. 정계 복귀를 강력하게 시사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을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답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다는 건지 당적을 유지하면서 뭔가 제3지대의 세력을 만들겠다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고민 중이라는 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일면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야당이 두 이상한 재단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생긴 지 얼마 안 된 건데 이 재단들에 대기업들이 수백억 원을 자발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비선 실세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 씨의 전 부인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야당이 어제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과연 실체가 무엇일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야당의 조응천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입김이 청와대 인사에도 개입했다. 우병우 수석의 청와대 입성에도 최순실 씨와의 인연이 작용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의 주장인데 과연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잠시 후 상세하게 보도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 사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오늘은 다양하게 준비해봤습니다. 검찰이 배기가스를 조작하고 한국 소비자를 말 그대로 봉으로 한 폭스바겐의 독일 본사 임원을 처음으로 소환을 합니다. 다른 나라 차량 소비자들에게는 피해 보상을 하는 폭스바겐. 그런데 유독 한국 소비자에게서 대해서는 피해 보상의 피자도 안 꺼내고 있는 이 폭스바겐. 과연 임원은 뭐라고 한국 소비자들 앞에서 입을 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어제 친박과 비박의 시각차가 다르다 말씀해 드렸는데 그런데 친박 중에서도 친박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혹독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충청 포럼의 회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의원의 입에서 나온 발언인데 친박이 변심한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변심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심한 척하는 거다라는 건데 이건 또 다 무슨 소리인지
대선은 1년여 남았지만 정치권은 지금이 대선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앞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문재인 전 대표의 지역별, 세대별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과연 두 사람의 지지율, 누가 어느 지역에서 더 많이 받고 있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부터 공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대전의 한 여대생이 열흘째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런데 데이트 폭력을 일삼았던 남자친구도 공교롭게 함께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신 이 어여쁜 여대생의 가족들은 내 여동생을 찾아달라, 내 딸을 찾아달라라고 SNS에 사진과 이름을 올린 상황입니다. 경찰은 어떤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여대생이 어떻게 실종이 됐는지 사건 일지를 저희가 작성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러니까 추석 전에 학교에 가겠다면서 외출했던 대전의 이 여대생 10일째 실종 상태입니다. 지난 12일 지금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CCTV 화면을 저희가 출력을 해봤는데요. 반팔티에 백팩 그리고 청바지를 입고 정말로 평범한 여대생의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박양은 학교 간다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검은 티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슬리퍼를 착용한 상태였고요. 실종 다음 날인 13일 집에 들어오지 않은 박양을 온 가족이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박양의 스마트폰이 거주지와 30분 정도 떨어진, 그것도 차로 이동했을 때 30분, 도보로는 51분 정도 걸리는 대전의 문창교, 그러니까 저수지 부근, 강 부근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문창교 밑에 이 대전천, 수심 1m 미만으로 투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지만 인근에서 낚시를 하던 낚시꾼에 의해서 박양의 스마트폰이 발견이 됐습니다. 박양을 찾기 위해서 가족들과 친구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얼굴과 연락처 등을 이처럼 공개했고 경찰도 발빠르게 수사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 단서도 찾지 못한 상태.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데이트 폭력 전력이 있는 남자친구가 역시 동시에 행방을 자취를 감춘 겁니다. 과연 경찰은 어떤 사건에 연루된 것이 아닐까라고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박영에게 과연 무슨 일이 발생한 걸까요? 정성희 위원님, 얼마 전 부산에서 실종됐던 한 부부, 정말로 감쪽같이 자취를 감췄는데 부부에 이어서 이번엔 대전 여대생. 그렇죠. 아침부터 좀 그렇지만 좀 범죄의 냄새가 납니다. 예. 범죄의 냄새가 나는 게 지금 9일째 연락이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날 휴대전화가 발견이 되는데 휴대전화 우연히 발견됐지만 저것은 분실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찾지 못하도록 버린 것이거든요. 그것이 예. 이제 낚시꾼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이 됐는데 지금 그 남자친구가 있었고 남자친구가 과거에도 그 폭력을 휘둘러서 이 여대생이 입원했던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어허, 데이트 폭력이군요. 남자친구가 지금 같이 사라진 걸로 봐서 남자친구와 관련된 어떤 범죄, 그 데이트 폭력이 희생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데이트 폭력이 얼마나 일반화되어 있냐고 하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그 설문조사 보면은 여성 3명 중에 1명이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고요. 어허. 지난 3년간 통계만 보더라도 데이트 폭력으로 살해당한 사람만 143명. 예. 하루에 18명이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도 이게 데이트 폭력이 재미난 것이 그렇게 폭력을 당하면 보통 헤어지잖아요. 예. 그렇지 않고 그 이후에도 40% 정도는 다시 만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나를 너무 좋아해서 그렇구나. 예. 또는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 하는 변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이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심각하다는 거. 물론 아직은 단정하기는 이릅니다만은 성인이 열흘째 휴대전화도 없이 실종된 거는 그런 폭력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경 칼럼니스트,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점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박양의 휴대전화 그리고 공교롭게도 데이트 폭력 전과가 있는 전력이 있는 남자친구가 같이 없어졌다는 것. 이 두 가지에 주목하고 있는데 걸어서 51분에 개천 주변에서 스마트폰이 발견됐다는 건 자발적인 외출이냐 아니면 자의와는 상관없는 실종이냐를 구분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핸드폰이 발견된 곳이 무슨 일반 뭐 도로나 쇼핑몰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젊은 19살 여학생이 가기에는 조금 이상한 곳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예. 도보로 51분 거리 그리고 차로는 30분 거리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떨어진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정 의원 그 발언처럼 그 범죄에 연루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예. 저는 지금 지금 사라진 저 여대생도 지금 문제지만 동시에 가족들도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예. 너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사람이 이제 일주일 동안 안 오니까 결국은 이제 공개적으로 SNS에 사진까지 이렇게 올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전화번호를 가족들이 공개를 했는데 장난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 장난 이 와중에 전화를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상식적인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도와주려고 물론 전화를 거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극소수고 잘못 걸었다 혹은 장난 전화다라고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전화들이 수백 통씩 오는데 전화가 올 때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심장이 떨려서 예. 혹시 내 동생이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는데 그렇겠죠. 상대방은 장난 전화니까 이게 얼마나 더 무너지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동생의 얼굴을 그렇게 공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저렇게까지 절박하다면 제발 좀 이런 짓을 안 해줬으면 예.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이 뉴스를 첫 번째 뉴스로 소개해드리는 것도 해당 여대생을 혹시 주변에서 목격하시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목격하신 분은 가까운 경찰서로 제보를 부탁드린다라는 취지 때문에 저희가 이 뉴스를 보도해드리고 있는 건데 김병민 전 의원님, 얼마 전에 실종됐던 부산의 한 부부 정말 행방이 묘연합니다. 부산 경찰의 경찰 병력 전체가 투입될 정도로 샅샅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CCTV에도 그 부부의 모습은 잡히지 않았고 당시 휴대전화도 외진 곳에서 발견됐어요. 아직까지도 진척이 없죠, 수사에. 그 부분도 참 미스테리한데 예.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뭔가 의심적인 정황들을 발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대전의 실종 여대생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폭력 전과가 있는 남자친구가 같이 사라졌다는 부분 때문에 이 여대생이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 건가에 대한 지금 절박한 마음들이 다들 큰 거잖아요. 예. 저는 이게 불과 일주일 전에 발생됐던 사건들인데 결국은 가족들이 SNS를 통해 올리면서 사건들이 더 크게 회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종 이후에 바로 추석 연휴가 있었죠. 뭐 대한민국 경찰 병력이 사실 국가 국민의 안전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혹시나 추석 연휴 기간이 껴있기 때문에 실종 신고를 받아들고 그저 아무렇지 않은 여러 가지 실종 신고 중에 하나로 치부하면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족들이 들끓는 마음들을 좀 애타게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진짜 엄밀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CCTV에 대한 얘기 좀 드리고 싶은 게 엘리베이터에 CCTV가 잡힙니다. 그러면 분명히 나와서 이 여대생 같은 경우도 자동차를 타고 움직였다기보다는 대중교통을 타고 움직였을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예. 최근에는 마을버스, 버스, 지하철 모든 대중교통에 다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동선에 맞춰갖고 CCTV를 좀 분석해서 돌려본다라면 최소한의 단서라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찰 병력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좀 다해서 이 실종된 박양의 행보를 좀 찾을 수 있기를 좀 간절히 바라봅니다. CCTV 분석을 시급히 하라. 예. 근데 지금 이 여대생 한 사람의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지만 이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내 가족이 참 실종돼서 못 찾는 분들 참 많을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는 몰라서 그렇지. 아이서부터 시작해서 치매 노인까지. 그러나 아이와 치매 노인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런 가출이 되는 경우지만은 정말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이 문명 사회에서 이렇게 없어진다는 거 한둘도 아니고 이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늘 방송국에 왔다 갔다 하는 출근길에 다니는 한남대교 북단 난간에 보면 우리 딸을 찾아달라는 애타는 근데 운전하면서 그 저걸 누가 볼까 저는 그걸 봤습니다만은 가족이 다 그 집안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어떻게 문명사회에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한둘도 아니고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분들은 가족, 그 직장 다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실종 사건 때 얘기를 했지만
뭐 별로 영향가 없는 방송들을 하지 말고요. 민방위 방송하듯이 하루에 일정한 시간 텔레비전, 라디오 다 정확하게 같은 시간에 실종자 찾는 방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단 몇 분이라도. 한 10분만이라도. 예. 그러면 민방위 훈련하듯 안 들을래 안 들을 수 없는 그런 방송을 한 번 더 찾아야죠. 이 가족들 정말 이거 보면서 오히려 부러워할 겁니다. 아, 우리 딸도 저런 데 한번 나왔으면, 우리 딸도 SNS에서 주목 좀 받았으면. 예. 근데 미모 또는 여대생 아니면은 되게 주목을 못 받아요. 생명은 다 똑같은데 왜 미모의 여대생은 항상 주목을 받고 정말 수많은 가족들이 이게 찾고 싶어하는 가족들을 찾지도 못하고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시스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실종자의 방송을 자주 보도해드리는 편인데 한 달이 건너면 누구나 다 아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스마트폰만 없어지면 찾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꼭 찾아지기를 저희 도직구쇼도 바라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직구 신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입니다. 그중에서도 조홍천 의원이 제기한 의혹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과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순실 씨는 취임식 당시 대통령께서 입었던 340만 원짜리 한복을 미르 이사에게 직접 주문해가지고 대통령께 전해준 당사자라고 보도가 돼 있고, 대통령께서 착용하시는 브로치, 목걸이, 액세서리도 최순실 씨가 청담동에서 구입해가지고 전해준 걸로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우병우 수석의 민정비서관 발탁, 멀리는 윤전추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도 최순실 씨와의 인연이 작용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홍천 전 비서관의 전 부인 최순실 씨, 박근혜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최순실 씨가 우병우 수석과 또 윤전추 행정관의 발탁,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에 깊이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조홍천 의원이 밝힌 건데요. 과연 최순실 씨가 누군지부터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력물로 살펴보시죠. 또다시 등장한 정윤회 씨의 전 부인 최순실 씨, 그녀는 누구인가?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한겨레 신문 기자에게 밝혔습니다. 권력의 핵심 실세는 정윤회가 아니라 최순실이다. 정윤회는 그저 대리사위 같은 역할을 했을 뿐이다. 물론 의혹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는 청와대 내부 관계자는 문고리 3인반은 생살이고 최순실은 오장 6부다. 생살은 피가 나도 도려낼 수 있지만 오장 6부에는 목숨이 달려있다. 뭐 이런 의혹 제기를 하기도 했고요. 60세고요. 최서원으로 현재는 개명을 했습니다. 고 최태민 목사의 5번째 딸로 박근혜 대통령과는 언니 동생 했던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통령이 피습당했을 당시에 병원에서 대통령을 몸조리했던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한 자산가로 유명합니다. 100억대 강남 빌딩에 수채 있고 하남시 등의 수백억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6년 정윤회 씨와 결혼 후에 2014년 5월에 이혼을 했고, 정윤회 씨가 재산분할 소송을 최근에 걸었다가 취하한 바도 있습니다. 2006년 박근혜 대통령 피습 당시 극진히 간호하는 장면이 목격됐고요. 2014년 말 정윤회 동양 문건 파동과 함께 최순실 씨가 국정에 일정 부분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사실 당시에도 불거졌긴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전혀 그런 바 없다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3년 전 딸이 승마 선수인데 딸과 관련한 승마협회 감사할 때도 문체부 간부 경질의 입김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는데, 이 칼럼, 네. 조홍천 의원이 제기했던 것은 우병우 청와대 입성과 또 윤전추 개인 트레이너, 행정관 인사를 개입했다, 뭐 그런 의혹이에요. 지금까지는 의혹이니까 뭐 밝혀진 건 예. 없어요. 그런데 이제 조홍천 의원이 제기한 어떤 그 근거를 보면 2014년 5월에 그때 그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제 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처음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8개월 만에 비서관에서 그러니까 수석으로 승진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나 이렇게 연배를 좀 중시하는 그 패턴을 봤을 적에는 8개월 만에 비서관에서 수석으로 승진하는 것은 한마디로 기업으로 따지면 초고속 승진이다. 예. 그래서 이 배후에 뭐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이제 조홍천 의원이나 일부 야권에서 제기하는 것은 결국 또 최 씨가 이 문제에 개입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헬스 코치도 사실은 개인적인 트레이너인데 그것을 어떻게 공무원으로 더군다나 상급이면 상당히 높은 직인데 그 상급
그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가? 그때는 뭐 야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좀 황당하다. 그 배우 전지현 씨의 그 헬스 트레이너로 유명했던 사람이 갑자기 청와대를 왜 가느냐? 예.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일단 그 조응천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거고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그냥 해명하면 돼요. 예. 어떤 그 계기로 됐는지 사람들이 의혹을 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면 되는 거지. 지금 문제는 입을 닫고 있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좀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조응천 의원이 어제 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브로치와 목걸이 사진들도 함께 공개를 해서 실물을 공개해서 오늘 조간신문에 사진이 보도되게 되는데 이 브로치는 뭡니까? 팔찌는 뭐고요? 그 청담동에 무슨 샵이 있다고 하죠. 뭐 그 간판도 없이 하는 데라고 하니까 보통 간판이 없다라는 것은 특수, 그러니까 일부 굉장히 상위에 있는 1%만 갈 수 있는 뭐 어떤 주얼리 샵 같은 느낌도 들고요. 간판을 보고 들어올 필요가 없는 곳이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곳은 간판이 없잖아요. 예, 아는 사람들, 탈세다, 탈세. 탈세입니까? 아는 사람들만 오게끔 하는 그런 거라서 사실은 굉장히 뭐 한정된 사람들만 갈 수밖에 없는 곳이 아닌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예. 건물 2층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정말 간판이 없군요. 간판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 한겨레 기자인가요? 그 건물을 이제 가서 봤더니 그래서 이 관계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주얼리 샵에. 그랬더니 최 씨가 오긴 왔었는데 자기가 마지막으로 목격한 건 한 3년 전이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조 의원의 주장은 최 씨가 저 브로치와 팔찌를 국에게 선물했다는 겁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에 선물했다라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사실 모르죠. 알아도 모른다고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몇 개를 샀는지 얼마나 샀는지 그걸 정말 박 대통령한테 선물했는지 이것은 저희가 지금 알 수 있는 길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조응천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를 얻었는지 이것도 참 궁금한 부분입니다. 네. 김무식 교수님, 네. 지금 의혹이 크게 두 가지인데 조응천 의원이 제기한 것은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데 특정 인사에 개입을 했다. 첫 번째고. 네네. 두 번째는 여러 조간신문들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미르재단과 K스포츠라는 두 재단이 있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대기업에서 수백억 원의 자산을 제발로 투자를 했던 잘 나가는 재단인데 그 재단 이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최순실 씨가 입김을 넣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 두 가지입니다. 예, 전 그 두 가지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의혹을 보면서 좀 씁쓸한데요. 우선 인사에 개입했다는 조응천 의원의 어제 그 대정부 질문을 보면서 우리 대통령께서 정말 외롭구나. 외롭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와 대통령과의 관계는 뭐 최순실 씨가 공개되지 않고 지금 자기 스스로 해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여기저기 보도된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대통령이 제일 어렵고 외로웠던 시절에 가장 측근으로서 가까이 지냈던 여성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인간적 차원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저 같아도 그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다음에 정계에 진출하기 전에 한 18년 동안의 외로운 삼성동 자택에서의 고독한 시절을 이 최순실 씨가 사실은 말벗도 되고 친구도 되고 동거도 같이 했고 뭐 재산 관리도 같이 하고 모든 걸 다 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외로움의 시절이 있었던 거고. 어찌 보면 친자매 같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윤회 씨 파동 나왔을 때도 그 둘 사이의 이혼과 관련해서 실제로 박 대통령한테 상의도 했다는 그 보도도 있는 걸 보면 정말 딸 자식이거나 아니면 정말 연인이거나 아니면 친구처럼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사이였는데 네. 박 대통령이 자연인으로서 그런 외로운 시절 지냈을 때 한 사람 또 한 여성에게 그런 그 마음을 주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다음에 공인이고 국가 지도자의 차원에서 그런 외로움의 상대를 또 그렇게 했다고 본다면 이건 국가적 차원에서는 큰일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자연인 박근혜가 18년 동안 외로운 시절에 그 한 여인을 같이 지내고 마음을 줬다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끈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정치인 박근혜가 계속 정치의 역정들을 해오면서 그 끈이 계속 연결되면서 그 최순실 씨가 만에 하나 이런 이권이라든지 인사에 개입하거나 관여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한 국가적 손실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짠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공직에서 그런 개인적인 관계가 국정으로 개입돼서는 안 된다. 절대 안 줄 알아야 된다. 되는 거죠. 예. 네.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서 비교적 단호하게 사설이 나왔는데 미르 K스포츠 재단의 청와대 개입 의혹 규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소문으로만 떠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 TV조선에서 처음으로 보도하고 나서 좀 조용했었는데 이제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도 이게 만천하에 지금 알게 됐고 사실 이렇게 된 마당에는 그 의혹의 당사자가 된 청와대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아까 우리 이숙현 칼럼니스트가 얘기했지만 청와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영국 대변인이
아침에 보도가 있었는데 일방적인 측정 기사에 전혀 내가 언급할 가치가 없다. 또 미르와 K스포츠가 박 대통령 순방에 동행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언급할 가치 있다고요? 예, 정영국 대변인이 예. 언론 출신인데 그걸 모르신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개인이 박 대통령의 어떤 어떤 친구나 친자매 이상으로 하는 거는 저도 같은 여성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들어와서 어떤 실제로 어떤 공적인 부분에 영향을 행사했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그것은 정말 개인적인 문제를 떠난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한테 물어봐서 그걸 국민들이 알려야 되는데 가치가 없다는 이거는 기자 생활을 또 제대로 하셨나? 이거는 당연히 국민들이 의혹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면 아니다. 예. 사실은 이렇게 된 거고 어떤 건 잘못됐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대변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청와대 공식 입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 실세로서 최순실 씨가 국정에 영향을 행사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한 청와대 반응입니다. 야당의 주장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추측이며 언급할 가치가 없다. 최순실 씨가 재단과 관련됐다는 주장 역시 터무니없는 소리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K스포츠 재단, 미르 재단과 관련이 돼 있고 최순실 씨가 청와대와 가깝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수백 원의 자산을 자발적으로 투자했다라는 의혹도 터무니없다라고 부정을 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노회찬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하고 개인 이익을 위해서 공적 권력을 행사한 직권 남용으로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이계진 전 의원님,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세간의 의혹에 불과한데 탄핵 얘기까지 나온 것이 과연 적절할까 싶습니다만 이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건 의원의 발언의 자유가 예. 자유니까 그럴 수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좀 너무 나아간 것 같고 저는 이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응천 전 의원의 그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예. 국정질의는 국정에 관해서 정말 전반적인 문제,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되고 민생이 어떻고 국방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리와 정말 심하게 따져야 되는데 거기에 무슨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뭐 괜찮습니다. 예. 할 수 있고 그것이 문제라면 조사해야죠. 그러나 브로치를 사다 줬느니 뭐 이런 그곳에 청와대에 있으면서 알았던 그 내용을 당시에 얘기하지. 예. 국회의원이 돼서 적어도 브로치를 줬느니 이런 거를 얘기하고 이게 사내가 할 일입니까? 왜 청와대 있을 때 얘기 안 하고 그때 얘기했어야죠. 그때 왜 이제 지난번에 예. 오방송국 임직원 누가 하나가 무슨 성적 뭐 어째고 해가지고 잘못 짚었다가 망신당했잖아요. 예. 아마 진행 중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마치 만회하려는 듯 나는 이런 것도 알고 있다는 식으로 하는데 정말 사나이는 직무 중에 알았던 문제에 대해서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얘기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오든가. 그렇죠. 예, 움켜두지 말고. 손. 그랬으면 지금 의원이 됐으면 대단한 인물이죠. 예. 그러나 그때는 눈치 보고 가만히 수첩에 적었는지 좋은 머리에 기억했는지 뒀다가 이제 와서 브로치도 사준 거 제가 알아요. 대단한 거 하시네요. 그 내용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국정에 약간 대해서 치사하다. 얘기를 그럼 치사하다. 나 너 뭐 잘못했는지 시시콜콜 다 알아. 이걸 갖고 얘기하는 것이 대한민국 의원이라면은 이거 문제 있습니다. 예. 아니 듣고 보니 또 약간 좀 치사한 측면도 있네요. 조응천 의원이 사실은 공직기관 비서관을 했었고 예.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의 핵심 당사자였다가 이제 재판까지 받고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만 오히려 그 덕에 이제 야당에 픽업돼서 사실 이번 총선에 배치를 단 건데요. 더 잘 됐다 뭐 이런 평가는 많아요. 일단 이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대정부 질의는 국무총리를 상대로 사실 1대1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자리에는 사실은 저런 폭로성 발언보다는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정책적인 질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100% 동의하고요. 그게 이제 하나 덧붙이면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그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게 지금 어제 어디 일간지에서 했었고 예. 또 오래전에 이제 TV조에서 했었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 조심해야 될 게 괜히 청와대 특히 대통령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다가 잘못하면요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 큰일 납니다. 좌파 언론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저런 걸 폭로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거쳐서 면밀하게 확실한 팩트와 증거를 가지고 대통령의 의혹을 제기해야 되지, 잘못했다가는 지금 대통령 권력이 워낙 하늘을 찌르고 그다음에 모든 언론과 모든 야당과 모든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다. 끝까지 해봐라. 결국 그 의혹을 제기한 사람의 비리나 약점이 나오면 부패 기득권 세력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신문사나 방송도 조심해서 의혹을 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분명한 근거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이기 때문에 의혹 차원에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돌직구 쇼에만 있는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신문 속 사람들의 동향에 주목을 해보는 이른바 신사동 그 사람입니다. 오늘도 세 분의 신사동 그 사람 모셨는데요. 첫 번째 그 사람부터 만나보시죠. 네, 신사동 첫 번째는 과연 누구일지 지금 공개합니다. 안 뜯어졌어요? 미스 롯데 출신의 서미경 씨, 지금 검찰의 소환에 사실상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죠. 검찰이 괘씸죄를 적용했을까요? 이래도 안 올래? 뭐 이런 심리일까요? 한국, 국내의 전 재산을 압류했는데 부동산 가치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800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야, 억소리가 나다나다 1,800억까지 갔는데, 정성희 의원님, 미스 롯데 출신으로 당시 CF 스타였던 서미경 씨가 어느 날 갑자기 광고계에서 모습을 감췄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격보 총괄 회장과 소위 그렇고 그런 사이더라. 그런데 재산이 언제 1,800억까지 불어났습니까? 이 1,800억이라는 것은 지금 그 2007년에 신격호 회장이 증여한 경남 김해시에 있는 그 부동산을 포함한 어떤 부동산 가격입니다. 1,800억. 실제로는 한 2,000원 넘겠죠. 근데 왜 이거를 압류했냐? 지금 서미경 씨가 받고 있는 의혹의 핵심이 탈세입니다. 그러니까 왜 탈세냐? 신격호 회장이 지금 일본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지금 6천억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6.2%를 신영자 씨, 지금 구속된 신영자 씨와 서미경 씨한테 줬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서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서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본인이 탈세면 아니다, 뭐 그러면 그렇다고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안 오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여권을 무효화하고, 여권을 무효화하면은 이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니까 일본에서 추방할 수 있죠. 그걸 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국에 있는 탈세의 의혹을 받고 있으니까 뭔가 세금을 받으려면은 뭐 받아야 될 근거가 있으니까 일단 재산을 압류한 것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재산을 양도받을 당시에 수천억 원의 탈세를 한 혐의를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데, 검찰이 신동빈 회장을 어제 검찰에 소환하는 등 롯데 일가들에 대한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서미경 씨의 자산, 국내에서 압류했다는 그 재산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저희가 출력물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말 그대로 6천억 원대 탈세 혐의 서미경, 전 재산 압류, 재산이 대체 얼마이길래 저희 같은 사람들은 또 과연 돈이 얼마나 많으냐, 또 이런 저작거리의 이슈에 관심이 많은데, 공시가격 기준으로요 1,800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본인 명의로 서미경 씨 이름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만 총 5건, 올해 국토부 공시가격 기준 총 1,177억 원의 규모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2007년 증여받은 김해시 상동면 소재 73만여 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으로 따지면 더 크죠. 토지가 평가액만 822억 원. 여기에 플러스 경기 오산에 4만 7천여 제곱미터, 공시가격 82억 원. 플러스 또 강남 안 나오나 있습니다. 강남 신사동 주택. 또 신사동 그 사람인데 신사동 주택 82억 원 등을 증여받았는데 세금을 제대로 다 내지 않았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딸 신유미 씨 33인데요. 신유미 씨와 지분 100%를 소유한 유기개발이라는 회사와 또 유원 실업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이 있는데, 서울 삼성동의 유기타워가 202억 원. 삼성동 유기타워가 202억 원. 지나다니면서 저건 얼마나 할까 했는데 202억 원이었군요. 플러스 반포동의 미성 빌딩이 114억 원. 플러스 동숭동의 유니플렉스. 이게 여기 거였군요. 저 대학로에 있는 거. 지나다니면서 여기는 얼마나 할까 했는데 371억 원 등을 소유했네요. 김우식 교수님, 정말 자산 많나요? 제가 이 서미경 씨 이야기 나면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발언기를 줘서 정말 감사한데요. 일단 첫 번째는 작년부터 이
롯데그룹의 이른바 행태와 비리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온 국민의 관심이 모였을 때 제가 꼭 바로잡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어떤 거요? 셋째 부인 서미경이라는 거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간통죄는 폐지되어 있지만 축접과 중혼은 아직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어떻게 셋째 부인입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든지 예. 아니면 뭐 사실혼 관계의 사실은 여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재벌 총수는 뭐 응당 서너 명씩 데리고 사나보다라고 인식하면 안 됩니다. 법을 어긴 겁니다. 일부일처제다. 당연합니다. 일부일처제. 예. 어떻게 중혼이 가령 저는 결혼 한 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 셋째 부인이라는 표현을 최근에 이제 다시 고쳐잡고 있는데 절대 맞지 않는 거고요. 미스 롯데 발탁돼서 정말 30년 이상 나이 차이가 있는 롯데그룹의 총수랑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수십 년을 살면서 저런 재산을 형성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M4 시대의 헬조선의 젊은이들이 취직이 안 되고 정규직이 안 돼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이 젊은 여성들이 볼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롯데 일가의 저런 행태와 모습은요, 국민들에게 분노가 아니라 좌절감을 주는 겁니다. 좌절감을 준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서미경 씨가 지금 돈 벌고 뭐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데 뭐 탈세 이야기를 하시는데 탈세는 사실은 큰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더 큰 의혹은 뭐냐면 우리 국민들한테 화가 나게 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 중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롯데가 갖고 있는 롯데 시네마가 있지 않습니까? 예. 롯데 시네마에 들어와 있는 팝콘집이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예. 롯데 영화 보러 가려면 팝콘 사 먹잖아요. 그 줄 서서 사 먹는 팝콘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유언실업이에요. 서미경 씨 모녀가 몰아준 100% 겁니다. 독과점하고 있다. 그게 뭡니까? 이게 뭐냐? 팝콘 팔아가지고 수백억대 재산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예. 얼굴 잘생긴 미스 롯데 한번 돼가지고 이런 거 진짜 하지 맙시다. 예. 우리 젊은이들 정말 힘들어요. 저는 죗값을 치러야 된다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죄값 치러야 우리 김병민 전 의원이 구현하기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이 안 돼서 학교 앞에서 꽃집을 했었는데 이런 거 보면 화날 것 같아요. 화나죠. 예. 얼마 벌지 못하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시네마 가서 비싼 팝콘을 사 먹고 있었던 걸 생각하면은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게 바로 지금 롯데가 생각하고 있는 국민 정서를 잘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돼요. 예. 이 롯데 일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수사가 들어가거든요. 누군가는 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롯데에서 구해야 될 단 한 사람, 원톱이 있다면 신동빈 회장일 거예요. 예. 지금 롯데 일가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여론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일가의 사람들이 지금 다 구속 직전에 있는데 만약에 신동빈 회장까지 구속이 되게 된다면 이 롯데 전체에 대한 지분 구조상 실제 경영권 일부로 넘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 비자금 횡령 혐의들이 실제 존재하는 것들이 찾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속만에 면해달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요. 다만 서미경 씨를 바라보는 신동빈 회장의 느낌이 어떨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신격호 총괄회장이 참 예뻐하긴 했던 것 같아요. 신격호 총괄회장이 나이가 좀 들고 나서부터 증여받았던 금액들이 다 2000년대 후반 이후거든요. 예. 2000년대 들어와서 꽤 많은 돈, 땅 이런 것들을 증여받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롯데홀딩스 주식까지 증여를 받게 됩니다. 일본 롯데홀딩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의 롯데 호텔이 실제 롯데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지주회사라고 볼 수 있으면 이 지주회사 위에 롯데홀딩스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주식을 증여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신동빈 회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탐탁지 않았을 수 있을 겁니다. 신동빈 회장이랑은 사실은 남남이죠, 뭐. 그냥. 남남이죠. 사실은 예. 어찌되면 그 롯데 가문의 적통을 이어받아서 본인이 경영을 총괄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서미경 씨가 껴있는 부분들이 크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분노할 만한 유언실업 사건도 있죠. 예. 게다가 저는 이 많은 금액에 대해서 진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거는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예.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어저께 재산세를 내고 나니까 재산세 얘기하지 주머니가 마세요. 이렇게 살짝 털리는 느낌인데 아니 저희 같은 서민들은 그 얼마 몇 푼 되지 않는 재산세 내면서도 참 성실히 살잖아요. 그 주택도 대출받아서 산 거잖아요. 대출이 거의 뭐 한 예. 현관문만 제 집이라는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예. 은행에 월세 내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이 참 잘 됐다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도 예. 이참에 진짜 그동안 탈세했던 부분들 다 찾아갖고 서미경 씨 안 들어오면 좋죠. 안 들어오면은 진짜 국세청이랑 같이 연락해갖고서는 재산 다 압류하고 여기 대해서 세금 아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은데 예. 다만 서미경 씨를 나름대로 서미경 문제 하나만으로 롯데 문제를 끝내자라고 검찰이 접근한다면 이건 우리 국민들이 좀 우습게 보는 거다라는 얘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병민 전 의원께서 아주 울분에 찬 돌직구를 알렸는데 검찰이 서미경으로 롯데 수사 유야무야 끝나려고 작전을 벌인다면 이거 검찰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일단 그런 정서를 알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검찰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보도들은 이제 이런 거죠. 일가 5명을 모두 기소하겠다라는 거고, 근데 실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고요. 항상 그 검찰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사안을 우리 과거에 많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예. 이번 롯데도 결국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제 그
이건희 회장이나 뭐 이재용 뭐 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망하면 삼성이 망한다고 생각하고 예. 그 기업과 그 오너를 같이 동일시하는 그런 오류를 자주 범하잖아요. 전 롯데도 사실 저 일가들이 물론 이제 영향은 있겠죠. 하지만 저 사람들이 어떤 법적인 처벌 받는다고 해서 무슨 기업 자체가 당장 망한다던가 그런 식의 어떤 사고 자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협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정서에 기대는 협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5명 제가 이제 봤더니 5명이라는 게 지금 그렇습니다. 신격구 총괄 회장부터 해서 장녀, 장남, 차남 그리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세 번째 아내라고 하는 서미경 씨까지 5명인데 지금 아버지는 6천억 원대 탈세, 예. 첫째는 400억 원대, 둘째는 2천억 원대, 서미경 씨는 6천억 원대 탈세 등의 혐의를 갖고 있어요. 예. 가장 억울한 사람이 이 사람 같아요. 이 장녀, 신영자 씨인데. 신영자 씨가 금액이 제일 적죠. 80억. 예, 구속이 됐는데 80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단 액수만 보더라도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어떤 범죄 혐의는 지금 구속돼 있는 신영자 씨보다 훨씬 크다고 우리는 그냥 아주 단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저는 검찰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냥 신용만 하다가 또 끝나는 것은 아닌가 전 벌써부터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지금 5명을 일가족을 모두 구성하는 건, 구속하는 건 검찰의 어떤 관례나 수사 관행상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직접 네이처 리퍼블릭으로부터 돈을 받은 신영자 씨는 이제 구속이 돼 있고 지금 굉장히 좀 건강 문제가 어려워서 사실 보석을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나머지도 이렇게 보면은 받고 있는 혐의를 보면요, 신동주 씨나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 회장 같은 경우에 횡령이나 배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다퉈볼 소지가 많아요. 사실은 공소가 유지될지도 좀 잘 모릅니다.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일을 안 하고서 이사회에서 돈을 받아갔다. 사실은 어떤 의사 결정이라는 것도 그런 것도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게 보면은 횡령이나 배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입증하기가 어렵지만 지금 발언대로 서미경 씨 같은 경우 탈세는 되게 분명한 거거든요. 탈세는 분명한 범죄다. 사실 저는 신격호 회장이 지금 조사도 우리 검찰이 지금 와병 중이라서 방문해서 조사를 했는데 신격호 회장을 지금 구속하겠습니까? 그럼 저는 이 와중에서 구속을 하게 된다면 구속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서미경 씨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가장 지금 중한 혐의를 받고 있고 빨리 들어와서 정정당당하게 법의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으로 빨리 들어와라. 이 얘기는 뭐 다 나온 것 같고요. 전 이렇게 이거 보면서 신격호 회장의 아들, 딸들, 이남 일녀 그렇게 되나요? 예. 그 세 사람이 서미경 씨를 뭐라고 부르나. 뭐라고 부를까? 어머니 그럴까, 아주머니 그럴까, 예. 회장님, 사모님, 궁금하네요. 검찰이 좀 밝혀야겠어요. 그런데 이제 롯데라는 신격호 회장이 젊은 날에 그걸 좋아했다면서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롯데라는 그 여자. 샤롯데. 예. 그래서 이 회사 이름도 롯데라고 지었어요. 예. 그래서 미스 롯데를 뽑은 것이 서아무개 씨였고 그와 함께 평생 함께 반려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렇게 꿈을 이뤘다. 잘 보면 연애 소설 같고 동화 같기도 하겠지만은 범법이죠. 위법이죠. 위법이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해서 번 돈이 오늘날 이런 독이 돼서 칼이 돼 돌아온다. 예. 이런 아름다운 이 미모를 가진 이분도 세월이 지나서 이제 늙어가고 장수시대라고 하지만 그 많은 돈을 얼마나 쓰고 죽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쓰고 죽을까. 예. 과자 팔아서 이렇게 축적한 재산 좀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쓰고 좋은데 좀 썼으면은 오늘날 이런 일이 없었지 않겠는가. 돈은 잘 써야 되지 않겠는가. 예. 대한민국은 분명히 일부 일처제인데 헌법이죠. 돈 많다고 네.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는 재벌 총수의 어떤 그런 모습도 참 씁쓸합니다. 신문 속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사동 그 사람, 두 번째 그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보도해드렸던 화성 시장이 미국 출장길에 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름과 얼굴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돈 봉투를 받았다며 그 사람을 찾아달라라는 청렴결백한 인터넷 청렴결백한 메시지를 본인의 SNS에 올려서 주목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돈을 건네준 사람이 화성시 공무원 간부였고 화성시장과 함께 미국 출장길을 동행해서 수행했던 고위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연 화성시장이 정말로 몰랐을까 아니면 알고서 짜고 친 건 아닐까라는 각종 의혹들이 여기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수경 칼럼니스트, 이게 참 황당하고 웃긴 기사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 화성시장이 얘기했던 거는 인천공항에서 이제 출국하는 길에 어떤 모르는 사람이 와서 봉투를 하나 건네길래 도저히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 도저히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사라졌다 호련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진짜 처음에 발표했던 거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올렸던 거는 11일 날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29일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18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 올렸다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떤 봉투를 모르는 사람이 더군다나 건넸으면 그것이 더군다나 어떤 민원 서류라면 이것이 어떤 뭐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건지 열어보기 마련일 텐데. 비행기에서라도 열어봤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정말 바쁘셨던 건지 18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29일에 페이스북에 이 뭐 안에 뭐 $1,000가 있었다 이렇게 공개한 것을 두고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많은 사람이 의문을 좀 뿜었었죠. 정말 몰랐던 것일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몰랐을까? 아니면 안에 든 내용물을 정말 몰랐던 걸까? 그리고 정말 그렇게 늦은 시점에서 열어봤을까? 그런데 지금 어쨌든 경찰 이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전이 있었죠. 반전이 있다. 네. 실제 인천공항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18일에 받았다고 하죠. 최 시장이 밝혔던 해명과 상당 부분 팩트가 다르군요. 너무 다르죠. 예.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은데 전혀 다르다. 네, 전혀 다르다. 당초에는 11일 날 인천공항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8일 날 미국에서 받았다. 미국에서 받았다고요? 미국에서 봉투를. 받았다. 봉투를. 예. 그리고 돈을 건넨 사람은 시청 간부 5급이면 사실은 웬만하면 얼굴을 알잖아요. 5급 공무원 간부면은 알죠. 네. 그리고 수행한 사람 4명밖에 없었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수십 명, 그러니까 대통령 순방 때 수십 명이 따라다녀서 서로 누군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화성 시장님께서 외국 순방 하시는데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한 서너 명 있었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이것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물론 이제 해명은 있었어요. 자신이 잠깐 뭐 자를 비운 사이에 뭐 자켓에 넣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것을 좀 나눠서 잘게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아마도 최인석 시장의 말처럼 휴게소에서 본인이 수행 공무원, 5급 공무원에게 자켓을 주고 화장실 갔다 올게 한 사이에 5급 공무원이 봉투를 넣었고 나중에 시장이 알았을 수는 있는데 이 봉투를 받아들고 나서 과연 누가 줬는지 몰랐을까?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이 공무원이 줬다는 것을 몰랐을지 그리고 혹시 이번 기회에 뭔가 내가 청렴한 그럼 시장으로서의 모습을 부각시키자라는 의도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 세 번째가 유력해 보입니다. 유력합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애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미 최 시장 스스로가 경찰에 의뢰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한 것으로 보이니까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드러나는 팩트로 본다면 최 시장이 이야기했던 내용과 전혀 상황이 다르고 그다음에 최 시장이 모를 리 없는 사람이었고 또 그 돈의 행방이나 돈의 그 출처가 어디든지 모르기가 어려운 정황이라고 본다면 이게 SNS에 올리면서 돈주인을 찾습니다. 나는 이렇게 깨끗합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스스로의 쇼라고 하는 의혹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 됐어요. 저도 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저도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느끼는 게 저도 SNS 즐겨하고 페이스북 저도 잘합니다. 팔로워도 많거든요. 예.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자기 스스로가 정말 우리 대통령께서 불통의 리더십이고 소통 안 한다고 우리가 참 비판을 많이 하는데 소통 안 하는 게 자기 옆에 있는 자기 같이 있는 식구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것이지 SNS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기 과시하는 게 소통이 아니에요. 예. 이런 식의 소통은요 도라는 화살이 됩니다. 정말 SNS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어떤 걸 좀 드러내고 자기 스스로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스스로 반성하고 생각하고 겸허한 자세로 해야 될 것 같다. 저도 반성해 보겠습니다. 자기 반성의 기회까지 그렇습니다. 삼았는데 예. 최인석 시장의 반론도 형평성 차원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공항에서 봉투를 받은 기억이 도무지 안 났는데 통상 민원 봉투를 받곤 하니까 이번에도 그런 줄로만 알았다. 미국 출장길에 동행한 시 공무원과 연루된 일이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안타깝다. 이렇게 밝혔고요. 시장 집으로 돈을 싸들고 오는 사람이 여전한데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시장 집으로 돈을 싸들고 오는 사람이 여전한데 아는 사람이라도 그날부로 두 번 다시 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최 시장께서 밝혔던 것처럼 정말로 기억이 안 났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과연 그럴까 싶은 거죠. 우선 미국 이제 수행길에 이제 4명이 같이 간 것 같은데 이번에 하는 게 이제 리틀 야구에 대한 교류 차원인 것 같고 이 돈 봉투를 준 걸로 확인된 공무원이 태시장의 역점 프로젝트인 유소년 야구장 드림파크를
근데 실제로 총괄했던 간부랍니다. 그러니까 이 간부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잘 성사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또 가서 그쪽 사람들을 만나는데 격려하는 차원에서 혹시 돈봉투가 필요할까 싶어서 이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넣는 방식을 보니까 화장실을 간 사이에 자켓 안주머니에 살짝 넣었다. 예. 근데 저는요, 이걸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한 번만 그랬을까? 사실은 이것은 이게 뇌물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오래된 상납 문화와 관련된 겁니다. 예. 사실 이렇게 저도 처음에 취재를 하면서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밥을 먹으면요, 누가 밥을 먹었는지 돈을 낸지 사실 몰라요. 왜냐하면 밥 먹는 당사자는 따로 있는데 계산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그 공무원 조직에서는 이렇게 제일 부서의 그 가장 하급 직원이 돈을 내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김영란법에도 보면은 부하가 상관한테 밥을 못 사게 돼 있습니다. 예. 상관은 부하한테 밥을 살 수 있게 돼 있는데 청탁이라고 본 거죠. 네. 왜냐하면은 그 부하가 상사한테 밥을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사청탁이나 그다음에 자기가 평가를 받을 때 잘 봐달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무원도 제가 보건대는 아마 처음 그런 건 아닐 거고요. 이 사람만 그런 것도 아닐 겁니다. 예. 하는 문화들 중에서 자기가 상사 모시고 있는 사람한테 돈 봉투를 줘가지고 자기를 평소에 좀 잘 봐달라는 차원으로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 것 같고요. 네. 돈 봉투를 보는 사람이 많더라. 지금 초임 시장이니까 아마 많았을 겁니다. 많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돈 봉투 들고 온 사람들이 시민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다 공무원입니다. 물론 관련된 업자들이겠지만 업자들이 시장한테 와가지고 문 들고 들어와서 돈부 못 줘요. 예. 제가 보기에는 99%씩 공무원입니다. 네. 예, 특히 시장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들은 시장이 바뀌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한 번, 여당 한 번, 야당 한 번. 그러면 이 줄 타서 이 시장 되면 이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로비하고요. 시장 바뀌고 선거가 바뀌면 또 다른 시장 오면 다른 시장이 오게 되면 또 다른 시장한테 가서 줄을 서야 되니까 저렇게 하고요. 그런 문화의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그 오래된 그 상납 문화, 공무원 문화가 드러난 건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왜 좀 뿌리를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취재된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해당 공무원이 도대체 왜 무슨 목적으로 최 시장에게 돈을 건넨 건지 이렇게 밝혔는데요. 미국 방문 중 관계자들을 격려하는데 쓰라는 취지에서 돈을 건넸다. 보통 이런 멘트는 김병민 전 의원님 좀 상급자, 직장 상사가 사장님이 뭐 행사하는 담당 과장이나 부장에게 김 부장, 김 과장 그 미국 방문 중에 관계자들 만날 텐데 이걸로 좀 써 하면서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부하 직원이 시장에게 격려하는 의미에서 정 의원님이 진짜 중요한 지점을 찔렀다. 예. 가장 뼈아픈 지점을 찔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기초자치단체의 직원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시장이나 구청장이 뜹니다. 외국을 갔을 때 누구랑 같이 가는 자가 그 시장과 구청장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핵심 징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따라간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나의 단체장과 이렇게 친하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아마 이 사람 입장에서는 글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같이 시장에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 있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사리 표시를 안 하면 눈치 없는 놈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문화들이 형성돼 있으면 그건 큰 문제인 거죠. 최인석 시장이 아마 바랬던 거는 청렴한 공직문화 기강을 확립하고 싶었다라는 측면이 있다라면 뭐 그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본인이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언급을 할 필요가 있는데 2014년도인가요? 최인석 화정시장 같은 경우가 출판 기념회를 열어요. 예. 얼마나 깨끗하게 하셨는지 한번 좀 밝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대다수의 단체장들 예전에 국회의원들 출판 기념회 열어갖고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부터 뭐 책 사는데 돈 많이 받은 거 문제된 거 많았잖아요. 카드 결제기도 몇 명 갖다 그래갖고 공천 못 받은 분도 계시고 예. 단체장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 뭐 덤부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많은 단체장들이 선거를 앞두기 전에 출판 기념회 참 많이 열었습니다. 열고 나서 선거를 하기 위한 자금들이 필요하니까 그게 공식적인 자금인지 잘 모르겠으나 합법적으로 출판 기념회 열어서 본인이 쓴 책인지 제대로 된 책인지도 알지 모르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책을 사죠. 예. 거기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읽지도 않죠. 사와서. 일반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라 예. 공무원들 본인들이 직접 못 가잖아요. 누가 가는지 아세요? 고위공직자들 5급, 4급 이런 사람들이 부인이 갑니다. 부인, 가족이 가고서 이만큼씩 사와요. 그 최인석 시장은 2014년도 출판기념회 때 과연 깨끗하게 출판기념회를 했는지도 좀 궁금한 거고 그 당시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얘기요? 청렴 부분이랑 떠나갔고 그 당시에 화성시에 바로 AI가 발생해서 수십만 마리의 닭을 막 살처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시점에 출판 기점을 열었다고 직원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기사들이 나옵니다. 2014년 당시. 2014년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최인석 시장이 하겠다라고 하는 청렴한 공직기관 확립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 부분들 하려면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 있게 청렴하라. 그래야만 예. 지도자가 하는 부분들을 따라서 밑에 사람들이 따라오거든요. 근데 100만 원 준 거 가지고선 이걸 준 거 자체에 대한 지금 어떤 혐의로 줬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나오겠습니다만은 많은 공무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진짜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 만약에 100달러 봉투를 발견했으면 열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누군지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예. 조용히 불러다가 왜 그랬는가라고 얘기를 예. 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단체장이 직원들 쫙 불러놓고 이제 그 조회를 해요. 그 당시에 이름은 얘기하지 않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적어도 우리 화성시만큼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정한 리더 아닌가요?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병민 의원 말에 공감하는 게 이렇게 SNS에 돈주인을 찾습니다라고 올릴 것이 아니라 안다는 거예요. 조사하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경찰 조사 이전에 화성시에서 이거 김 부장 좀 잠깐 오라 그래. 조용히 참하시면서 김 부장의 뜻은 알겠지만 나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 이렇게 하면서 조용히 처리했으면 나았을 텐데. 서투른 연극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돗자리 갖고 오셨죠? 돗자리 안 깔고도 맞췄어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노란 리본을 달고 얘기를 하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이 크게 될 사람 같아. 두고 보세요. 아, 그래요? 크게 될 사람이면 거짓말 수준이 잠룡 대열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거짓말을 해. 아, 잠룡 대열에 서도 된다. 대열에 서도 되겠어. 예. 이 사람 크게 될 사람 같은데. 그런데 $1,000 가지고 쇼를 한번 했잖아요. 진짜 반납하고 돌려줘야 할 돈은 안 돌려줬을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주 온다면서요. 돈 지금 현금 싸가지고. 예. 본인 입으로 그랬잖아요. 돌려줘야 될 만한 돈은 안 돌려줬을 거예요. 자기 입으로 돈 싸가지고 온다고 얘기했으니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쇼를 하는 걸 보면서 전현직 전국의 꽤 많은 시장님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 거예요. 비응신. 그러고 소위. 있을 거예요. 그 말만 할게요. 예. 비응신 쇼하고 있네. 네. 그걸 왜 돌려줘? 예. 물론 최 시장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청렴한 차원에서 돈을 돌려줬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제가 더 당혹스럽네요. 이계진 의원님 말씀하신 전 걸 조금 의원님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예. 더 큰 돈을 안 돌려줬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일종의 의혹만 제기하신 겁니다. 그렇죠. 확정을 가지고 하신 게 아니, 아니기 본인이 때문에, 예. 제가 방어하고 돈을 지금도 들었겠습니다. 싸가지고 온다고 예. 얘기했으니까 예, 예. 네. 다 돌려줬을까? 진짜로? 이건 본인이 얘기한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화성시의 입장은 다 돌려줬다라는 입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계진 전 의원님 같은 청렴한 분만 정치하시면 참 좋을 텐데 법 없이도 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말 많이 드립니다. 다음 저희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대선 시계가 똑딱똑딱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선이 1년 넘게 남았는데 12월에 투표해야 되지라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동면에서 깨어난 손학규 전 대표가 어제 하산을 선언했고요. 대권 판도에 지각 변동이 한 차례 일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출력물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빨라지는 2017 대선 시계, 추석 후 대권 기상도는 과연 어떨까? 잠시 후 반기문 총장과 문재인 전 대표의 지역별, 세대별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공개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하산을 선언한 손학규 전 대표의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내려오시나 내일 내려오시나 언제 내려오시나 싶었는데 드디어 하산을 선언했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예. 다산의 개혁 사상으로 나라를 구하는데 몸을 던질 것이다. 예. 이렇게 말했어요. 손학규 전 대표가 다산 마케팅에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녁 있는 삶에서 이제는 다산 마케팅. 그리고 강진이라는 곳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를 가고선 아주 오랜 기간 체코하면서 본인의 철학을 집대성한 곳이 바로 강진 아니겠습니까? 예. 그 강진에 갔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에 방한하자마자 갔던 곳, 서해 류정용 선생의 고택을 방문했었거든요. 서해 선생이 외교관 출신으로서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했던 것, 그러니까 외교관 출신으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그 고택을 방문하면서 보여줬던 마케팅으로 볼 수 있는데, 손학규 지사 전 상임고문 같은 경우도 다산 정약용 선생과 사실은 좀 어느 정도 흡사한 측면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정조 시대였었죠. 정조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다산 정약용 선생은 꽤 조선의 아주 훌륭한 관리로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본인을 지켜줬던
그 정조가 사망하고 난 뒤부터는 이제 유배를 가기 시작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훌륭한 개혁가고 사상가임에도 불구하고 개혁적이고 그 사상가라고 한다라는 그 실학의 집대성한 부분들을 봤을 때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천주교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면서 결국은 유배를 갔던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가 이제 만약에 서구의 문물을 조금 더 받아들이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학사상들을 가지고 조선이 일찍 개화했다라면 일제시대와 같은 그런 비극적인 역사는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예. 지금 변하지 않으면 과거와 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그런 마케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손학규 캠프 들어가신 거 아니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어요. 손학규 지사 측근보다 더 손학규 고문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는데.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좀 따끔한 말씀 한번 드리면 예. 강진 토굴에 가셨으면 이제 나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오시려면 왜 나오는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나라를 구하러 나온다는 이야기는 하면 안 되죠. 아, 나를 구한다는 건 들어간 좀 이유가 상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예. 대선에서 패배하고 총선 패배한 다음에 들어가서 정계훈태를 선언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정계훈태를 번복하는 겁니다. 예전에 DJ 정계훈태 선언했다 번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난과 이 비판이 있었습니까? 그걸 다 온몸으로 맞고 올라와서 대통령까지 됐는데 정계훈태 선언 번복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정계훈태 선언을 다시 번복하려는 손학규 고문의 상경길은 가자는 정신으로 나라를 살리겠다는 그 의지도 좋겠습니다만 내가 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걸 간곡히 바랍니다. 민주당에 남아있을지 말지도 궁금한데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도 듭니다. 앞서 수차례 예고 드렸던 것처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과연 연령층 중 어떤 연령이 가장 많을까요? 그리고 지역별 중 어느 지역이 가장 높을까요?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준비돼 있습니다.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지지율을 공개하기 앞서서 심상치 않은 정당 지지도부터 한번 에피타이저로 먼저 공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권 지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게 새누리당, 파란 게 더불어민주당, 녹색이 국민의당인데요. 충청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율이 40.4%로 앞서 조사했던 것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7.6%, 그리고 국민의당은 충청에서 12.7%의 정당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PK입니다. PK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39%.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앞선 조사보다 PK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10.8%의 지지율을 받고 있고요. TK입니다. TK는 확고 불변하죠. 41.9%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이 18.1%, 국민의당이 12.0%. 그런데 흥미로운 건 호남의 결과인데요. 호남에서 총선 이후 여전히 국민의당이 27.2%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26.0%로 꽤 높아졌습니다. 새누리당은 15.1%인데요. 가장 셋 중엔 적지만 흥미로운 것은 앞선 조사보다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이 호남에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흥미롭죠? PK에서 새누리당이 줄고 호남에서 새누리당이 늘고 있다. 반대로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줄고 PK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차기 대선의 양강이라고 불릴 수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문재인 전 대표의 지역별 지지율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마치 대선 방송하는 것 같죠. 제가 아마 다음 대선에서 대선 방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저희 집에서는요. 별 관심은 아닐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두 사람의 사족을 달고요. 25.9% 대 18.2% 지지율을 총합 보이고 있고요. 먼저 지역별 결과를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충청입니다. 역시 충청 대망론이 먹혀들고 있는 걸까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36.1%, 문재인 전 대표가 충청에서 11.6%입니다. 그리고 PK입니다. PK에서는 반기문 총장이 26.9%,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가 18.4%. 이어서 TK입니다. 반기문 총장이 34.9%, 문재인 전 대표가 13.0%. 호남입니다. 반기문 총장이 14.4%로 호남에서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 13.4%보단 근소하게 앞서고 있군요. 흥미로운 건 강원에서 반기문 총장 28.1%보다 문재인 전 대표가 33.2%로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중 어떤 연령이 누구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연령별 지지도입니다. 정말 이러니까 대선 방송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대입니다. 의외의 결과죠. 20대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19.7%,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3.2%로 앞서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예상을 깨고요. 30대에서는 결과가 반대로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26.0%,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이 15.1%. 이어서 40대는요, 근소합니다. 24.7대 24.6, 거의 이쯤이면 동률, 1대1 동률 비겼다라는 결과인데, 과연 50대와 60대에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흥미롭군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50대에서는 반기문 총장이 26.3%, 문재인 전 대표가 15.6%, 60대에서는 반 총장이 37.1%, 문재인 전 대표가 7.6%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제가 숨이 차서 해설 좀 해주시죠. 근데 우선 이제 이거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리얼미터가 추석 연휴 직후에 조사한 것인데, 양자 대결만 조사한 것은 아니고 여러 후보자들을 놓고서 조사를 한 거 가운데서 우리가 두 사람만 뽑아서 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심의 왜곡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냥 우리가 트렌드만 본다는 거를 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양자 대결을 했다 그러면은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우선 볼 수 있는 거 하나가 이거죠. 과거 우리 정치사를 오랫동안 이제 끌어당겼던 지역구도라는 건 이제 확실히 좀 깨지고 있구나. 지역구도라는 건 좀 당에서 정당 지도에서 나타나듯이 좀 깨지고 있구나 하는 건 하나 볼 수 있고요. 또 뜻밖으로 이제 주목되는 거, 양자 대결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하고 문재인 전 대표 사이에 연령대별 지지도를 볼 때 의외로 좀 20대에서도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고 나타나는 것이 좀 주목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기문의 충청 대만농이든 어떤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갈증이든 20대 젊은 층, 진보주의라고 느껴지는 20대에서도 기존의 문재인 대표만으로는 이 사람들이 한계를 느끼고 있고, 의외로 정치 무대에 뛰어들게 되면은 반 총장이 파괴력이 있을 수 있겠구나, 젊은 층한테. 그런 점을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저는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반기문 총장의 의제 자체는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양성평등이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북핵 문제라든가 이런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진보적이기 때문에 그런 어젠다에 있어서는 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여론조사 결과일 뿐, 뚜껑 열면 다룰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고지합니다. 빨라지는 대선 시계 2017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선 주자와 관련된 어떤 뉴스가 준비되어 있을지 살펴보시죠. 반 총장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친박의 변심. 반기문은 원오브 됩니다. 이런 식의 멘트가 나왔습니다. 어제 정성희 위원께서 친박들은 또 한 번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돌직구쇼에 돗자리 가져올 분이 두 분이나 계신 것 같은데요. 김 교수님, 친박 중에 친박이고 충청포럼의 회장인 윤상현 의원이 반기문 총장도 혹독한 검증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좀 선회한 듯한? 글쎄요. 그러니까 친박이 가장 반기문 대망론의 이제 핵심 세력으로 다 그동안 인식되어 왔는데, 친박 내에서 반기문에 대한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는 걸 해석이 됩니다. 확실한 내용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가, 첫 번째는 이번에 유엔에 가서 반기문 총장에게 정진석 대표가 JP의 서신을 구두 전달했다는 거죠. 정진석은 지금 비박계로 분류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친박은 이른바 자기들이 주도하는 반기문 만들기의 주도권을 자칫 JP나 충청권에 뺏길 수도 있겠다. 비박한테 우리가 물타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주도권 경쟁에서 좀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정진석 대표의 행동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진을 몰랐다는 거고 굉장히 화가 났고요. 두 번째로는 반기문 총장을 자기가 꽃가마 태워서 옹립하면 오히려 이게 승리에나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반기문과 친박이 거리두기를 일정하게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전략적 변화라고 했습니다만, 거리두기를 하면서 일종의 반기문 총장으로 하여금 맷집 키우기를 해주는 거죠. 야, 검증 잘 받아. 너 스스로도 좀 해봐. 돌파해봐. 내가 뒤에서 백은 해주지만 제대로 못해줄 수도 있어. 이런 맷집 키우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나라 단임제 대통령의 비극입니다만 현재 권력이 지지하는 미래 권력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모든 현직 대통령이 미래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개입하려고 합니다. 권력의 속성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친박이 대통령의 복심을 받아서 반기문 총장 옹립한다? 그러면 과연 반기문 총장이 후보가 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그냥 놔둘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대통령에서 이기려면 전임 정부를 까야 되는 거거든요. 예. 전임 정부를 비판해야 됩니다. 선긋기라는 고급 예, 표현을 그렇습니다. 쓰겠습니다만, 예. 방송용어로도 부적지했습니다만 그런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예. 사이의 묘한 딜레마를 생각하면 친박도 이러저러한 고민들을 지금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친박 의원들의 코멘트를 한번 볼까요? 취재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홍문종 의원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요즘 반기문 총장을 보면 걱정이 많다. 정치에선 문재인, 안철수 두 전 대표는 프로고 반 총장은 아마추어 아니냐. 어허. 김태흠 의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 총장이 국내 정치에서 리더십을 보여준 적이 있느냐. 검증 과정을 지켜봐야 된다. 어허. 윤상현 의원이에요. 반 총장은 많은 후보 가운데 한 명이다. 반기문은 친박 지지라는 등식은 허상이다. 인기란 단지 피부 껍질 두께밖에 안 되는 깊이란 외국 속담이 있다. 이런 말 또 어디서 하셨는지. 반 총장은 정책과 후보 적합성을 놓고 혹독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기진 전 의원님, 친박 의원분들이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워딩과 행동과는 전혀 다른 거리두기. 저건 또 변할 수 있으니까. 예. 한 번 변한 건 또 변할 수 있으니까 말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네.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데 저는 여전히 반 총장님은 진짜 아름다운 노후를 사셨으면 좋겠고 한 번 양보를 받아서 실패한 문 대표 정치도 안 하겠다고 그랬던 적이 있죠. 예. 그래서 나머지 후보들에게 좀 희망을 드리자면은 두 분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지지자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네. 친박이 일부러 거리두기 하려는 연기를 한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제도짜리 갖고는 안 될 거예요.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빨라지는 대선 시계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오늘 광고 후에 아주 특별한 휘날레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잠깐만요. 방송국 성우를 꿈꿨던 꿈 많은 20대 청년이 불이 난 건물 주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깨우고 구하려다 주민들은 구했지만 정작 자신은 위독가스에 질식해서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성우를 꿈꾸던 20대 청년 안치범 씨의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5층 건물에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분노한 한 20대가 불을 질렀는데 화재가 난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았던 안치범 씨가 제일 먼저 탈출을 해서 119에 신고를 했는데 건물을 올려다 보니까 많은 이웃 주민들이 잠을 자고 있어서 탈출을 하지 못한 상황을 알고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방마다 1층부터 5층까지 초인종을 눌러가면서 대피하세요, 일어나세요, 문을 두드리고 안치범 씨의 노력 때문에 단 한 사람도 희생되는 사람이 없었는데 안타깝게도 정작 안치범 씨가 건물 5층 옥상 입구 부분에서 유독가스에 질식해서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재빨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에는 숨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우를 꿈꿨던 20대 청년 안치범 씨의 이 선행에 대해서 그의 부모님을 인터뷰해봤습니다. 잘했다고, 내 아들 장하다고, 엄마 아빠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 잘했다고 칭찬해줬어요. 이 부모님의 끓는 인터뷰 이외에 무슨 말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악하고 험해져도 이렇게 날개 없는 천사들이 아직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구나를 보면서 또 하나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하늘나라에 있을 안치범 씨의 명복을 위해서 저희 돌직구주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푹 쉬십시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희망 있는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